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인데요. 이거를 사회로 봐도 되고 문화로 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문화 파트에서 봤으니까 우리 문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학문적 경향,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책에서 그런 내용은 이제 좀 많이 생략하고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인물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개혁론이라고 했습니다. 실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자라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기존의 성리학을 완전히 배척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성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삼되 현실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자. 양명학하고 논리가 좀 비슷해요. 양명학자도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자야. 근데 지행 합의를 통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인간 평등을 실천하자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실학도 성리학에서 나와서 성리학자로서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자라는 흐름이라고 했어요. 개혁 정치를 아무리 한다고 했지만 조선 후기에 경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매우 컸기 때문에 미처 못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태도. 이해되시죠? 실제로 써먹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가를 검증하고 연구하는 태도. 자, 이것이 특별히 어느 분야에 있었다? 요거는 괄호를 쳐볼게요, 여러분. 농업 중심의 개혁공,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그 다음에 국학 연구 세 파트로 나뉘어졌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때 얘기했었을 때 이 실학자들 주장은 이제 두 개로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국학도 제목 붙였잖아요. 근데 사실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사람들은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이런 사람들은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다. 현실에 상고만큼 도움되는 게 없다. 그래야 생산이 활발해지고 우리가 계속 선순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의 선진화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학파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홍대용의 지전설 있죠. 좀 특이하다라고 했어요. 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라고 했을 때 마테오 리치의 고녀만국전도 있지만 홍대용의 지전설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조세제도 개편이 된 것이 있고 상권진흥책이 강구되었으나 국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서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농민들은 크게 체감을 못했을 거예요. 중앙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도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국학의 발달 오랑캐라 여겼던 청이 명을 멸망시키자 조선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알고 계시죠? 자, 이에 우리나라 역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려는 움직임. 아까도 말했고 방금도 나왔던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하거나 마테오 리치가 고려만국 전도를 그려놨기 때문도 있겠지만 오랑캐라 여겼던 청이 명을 멸망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 언어, 지리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나타났다. 국학의 그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하고 책하고 같이 배치해 볼게요. 유득공 선생, 안정복, 그 다음에 신경준 선생들이 있습니다. 자, 발해고라는 책, 동사 강목이라는 책, 혼민정음 운해라는 책, 한글의 우수성을 밝혔다. 그 다음에 지리에 관련된 분 있죠? 여기 이중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 배산임수 하면 딱 택리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 해서 세 가지 분야 여기 있죠? 괄호 쳐볼까요? 역사, 아이고,
역사, 언어, 지리 세 분야에 이렇게 5분이 나왔다. 자, 요거는 읽어보세요. 유득공의 발에서 남쪽과 북쪽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중환 택리지에서 어디가 뭐가 좋고 어떤 작물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잠시만요. 자, 동아시아 문화 교류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연행사랑 통신사만 알아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기도 살펴볼 게 많습니다. 자, 연행사가 뭔가요? 청해 수도 베이징, 연경 지방을 방문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대체로 청 황제의 생일 동지 정월 초하루에 맞춰 파견하였고 19세기 말까지 총 500여 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굉장히 여러 번 보낸 거야. 명나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길 가면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기도 하지만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 하사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우리는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야. 자, 병자호란이 끝난 뒤 조선은 청의 연행사를 파견하였는데 연행사는 청으로부터 많은 답례품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청 사이에 많은 물자가 오며 무역이 활발해졌다. 그쵸? 연행사의 파견으로 청으로부터 답례품이 있었고 이런 물자가 오가며 무역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청나라의 학자들과 학문 교류가 이루어졌다. 자, 세계지도 뭐죠? 고려만국전도 얘기하는 거죠. 마테오 리치 고려만국전도. 그래서 세계지도, 과학기술서죠. 이건 괄호 칩시다. 자, 아이고 얇은 펜으로. 자, 세계지도, 과학기술 서적, 화포, 자명종, 알람시계 말하는 거죠. 천리경, 만원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를 그리는 우리 한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천리경 같은 게 이제 소품으로 쓰이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상세히 그려지는 고려만국전도 전래되어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되었다. 점차 이 지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양 문물을 통해서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던 생각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명종, 그다음에 연행도라는 거는 거기를 가는 사절단이 다녀오는 모습, 길게 늘어선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되게 멀리 갔죠. 산해간, 여기가 만리장성이 이렇게 시작되는 곳입니다. 요하가 이렇게 흐르고요. 요서지방, 요동지방 이렇게 백기를 타고 여기가 리순이거든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찍고 내려오기도 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의주라는 지역과 평양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상공업이. 여기가 바로 관서 지역이고 평안도 지역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학의 정례. 자, 서학이 왜 여기서 나냐면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적 하나로 받아들여 우리 서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서학은 인간평등을 강조하고 유교적인 제사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서학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서학을 금지하고 신자들을 탄압한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순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라고 있잖아요. 신유박해라고 적어두세요. 신유년에 일어난 박해다. 많은 신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천주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서학이 들어왔다. 자, 일본으로 간 통신사 볼게요. 우리는 임진왜란 때 국교를 단절했지만 에도막부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했다는 거, 통사 파견했다는 거 앞에서 다 봤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쇼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대요. 왜? 조선 국왕의 외교문서 전달 과정을 지방 영주와 백성들, 이 다이묘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막부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화제를 몰고 다니는 통신사 있는데 일본에 가면은 앞다투어 나와서 그림도 그려주고 유행이 바뀌기도 하고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즉 우리가 연행사들이 가져온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신사로 갈 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일본에서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우리 일본에서 오라고 하니까 여기서 비용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점차 줄이면서 우리 통신사 파견이 19 세기 초라고 했잖아요. 1800 XX년 그러니까 정조 사후에 인제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매우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다. 자, 조선의 예술입니다. 문학 파트와 예술 파트로 나오는데요. 문학은요, 박지원의 양반전이고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한글 소설로 이렇게도 하지만 한문학에서도 양반을 풍자하는 일들이 있었다. 양반의 위선과 횡포를 비꼬는 내용이다. 가난한 양반의 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이 직접 양반의 위선과 횡포를 고발하는 책.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쵸? 진경산수화와 추사체라고 했는데요. 우선 추사체를 만드신 분 이름이 있어요. 김정희라고 합니다. 그분이 쓴 이 추사체는 캘리그라피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개성과 정서가 배어있는 글씨체. 추사 김정이기 때문에 호인데 이제 지금까지 못 보던 체야. 우리는 중국의 글씨대로 해서 매우 곱고 이런 여기에 쓰여 있는 한글 한자 요런 글씨체에 익숙한데 갑자기 이렇게 좀 독특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이것도 이제 우리 국학처럼 중국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개발하겠다. 이런 거에 연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상수화를 모방해서 그리는 화풍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산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그걸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경산수와 추사체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우리의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이해되셨어요? 자, 정선의 금강전도. 여기 정선이라고 이름 있죠? 여기가 지금 금강산이 12,000봉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12,000개까지는 아니지만 봉우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많이 그려 넣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것이 실제처럼 그 모양과 위치가 되게 유사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치, 진경산수화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정선이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금강산을 그렸고요. 또 하나는 인왕산이라고 해서 우리 북한산 뒤에 우리 성균관대 갔다 왔잖아.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만 더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돌산이 하나 있어요. 엄청 멋있는 산입니다. 조금 좀 등산하기 어렵고 무서운 산이기도 하지만 근데 역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라고 해서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작품 뭐와 뭐가 있다?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가 있다. 금강산, 인왕산 산 두 개를 그렸다. 자, 문학과 예술의 마지막 페이지. 자, 풍속화. 이것도 중요하죠. 선생님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문화라서 그래. 도시민과 농민의 삶. 여인들의 일상적인 모습 이런 걸 그린 걸 풍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속을 보여주는 작품. 근데 이거를 그린 대표적인 분들이 누가 있냐면 김홍도, 그 다음에 김득신, 그 다음에 신윤복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김홍도는 도와서 서원이었는데 백성의 생활을 살피려는 정조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김홍도는 이런 그림 말고도 뭐 초상화라든지 아까 정조가 이제 편찬했다는 무예도보 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도 다 그렸거든요. 그릴 수 있는데 이런 독특한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박하면서도 정감 어린 필치. 그쵸? 되게 소박하지 않아요? 화려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보니까 양반은 갓을 삐뚤음하게 쓰고 곰방대 넓게 들여놓고 땅바닥에 비스듬히 있는데 다리 꼬고 양반이라면 원래 이렇게 이런 포즈로 있지 않거든요. 여기 술병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양반의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그럴까?
이제 조선 후기의 양반은 권위가 좀 떨어진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잘 알고 이게 배꼽도 보이고 이렇게 막 뭔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했다. 김득신. 이 사람은 넙죽 엎드리고 같이 있는 여인은 뭐라고 인사하는데 만약에 옷을 좀 이렇게 입었다, 곰방대가 있다 이러면은 기생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지위가 높은 사람 만나서 인사했다. 자, 단오풍정에서 단오날에 머리 감고 그네 타는 여성을 표현했다 했죠? 다 여자들이고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보잖아요. 바이틈에 숨어 보는 사람들까지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런 표현들 다 여기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